지금 우리가 신학적 입장에서 본 장로교회사 요거를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이번 학기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정에 또 있어요. 뭐냐면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사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하고 병행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나중에 하나의 과목으로 따로 한 학기 과목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좋고 요거는 그냥 개론 수준에서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사를 해야 돼요.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사를 해서 지금 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거, 더 치밀한 거, 그리고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것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번 학기에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신학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마침 뭐 좋은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 그 정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 그 책 말고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책은 아주 옛날에 나온 거고, 물론 그 책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분량이 지금 나온 것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것보다는 좀 내용이 좀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책으로 할까 하다가 뭐 이번에 이제 또 마침 또 좋은 책이 나와서 그냥 요거로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로교의 그 근본적 체제와 그 장로교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아야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회를 세우고 장로교의 신학과 또 장로교의 목회 이런 것들을 아주 가장 뭐예요? 칼빈이 또 칼빈 이후에 우리 적어도 개혁파 장로교 개혁파 그 뿌리를 계통을 잘 이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교 정치 사상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 배워놔야 이 다음에 이제 장로 교단 이런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 내용을 추가로 하고 그래서 내년 같은 1학기 전반에 아주 중요한 과목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하게 되는 것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내년 2학기나 아니면 그때 이제 한국 장로교 신학 사상사 그걸 딱 배워서 좀 더 지금 여기는 그냥 좀 역사 좀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좋긴 한데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그래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31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지난번에 이제 12신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12신조는 지금 여기 그 318페이지 보면 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비교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2신조는 사실은 웨스터 신앙 고백의 거의 뭐 쌍둥이 웨스터 신앙 고백의 영향을 아주 그대로 받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민경배 박사 같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 봐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야. 내가 우리의 정서가 베이고 거기 배달의 열이 젖은 한국인의 것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교회 스스로의 손을 거쳐 나오지 못한 이 신경, 그때 마침 충전하듯 손 솟고 거기다 말기까지는 한국인의 신앙의 결정을 다듬지 않고 하필 인도의 신경을 차용한 까닭과 영문을 알 수 없다 했어요. 이 민경배 박사 같은 사람은 나는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생각이 돼요. 왜? 지금 이 12신조를 만든 때가 지금 언제예요? 뭐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무슨 뭐 100년이나 200년
뭐 3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이제 선교사가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한국인이 어리고 뭐고 정신 나가니 자빠져 이런 소리나. 난 이래서 내가 아주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적 평가는 아주 정말 참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민족의 정서나 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 기독교가 무슨 민족의 어리나 그걸 왜 집어넣어 거기다가. 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지 무슨 배달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우리의 정서가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우리 자체로 그 당시에 신조를 만들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되죠. 이제 겨우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짜 신학교가 세워져 갖고 가까스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교단과 장로교 이렇게 세워지는 상황에 무슨 한국인의 신앙의 결정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라고 봐요? 다음에 이러한 민경교회의 비판은 당시 초기 한국 장로교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 오늘 사료를 산다.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아주 나쁜 주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의 교회사를 읽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이러한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10인 신조를 나쁘게 보겠죠.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기장측 같은 경우는 1967년인가 기장측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조를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얼마나 어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12신조의 특색을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민경배가 사실 기분 나빠하는 건 뭐냐면 강직한 칼빈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경과 성경 요리문답 대소책자를 모방한 형편. 자 보세요. 본색이 드러나죠. 칼빈주의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빈주의라 기분 나쁘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무슨 민족의 어린이 무슨 배달의 어린이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자유주의와 이런 그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그 초대교회 그 역사관이 아주 참 정신이 아주 썩어 빠진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쓴 교회사의 평가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이제 교회사에 대한 칼럼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관점이 아주 참 위험하고 잘못된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그런 그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학, 잘못된 신학과 이념, 심지어 이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나쁘게 보는 평가예요. 선교사들이 마치 우리 한국 교회를 마치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쉽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뭐 선교 정책을 썼다. 막 이딴 식으로 선교사들을 폄하하고 같은 그런 놈들은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빨리 그 도려내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 역사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가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신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잘 압축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신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민경배 같은 사람이 평가하는 이런 아주 그 삼류 평가는 아주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별로 고려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러한 거라고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320쪽으로 넘어가서 12신조의 서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장로교회에서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으로 신경을 삼아 목사와 및 인허 강도인과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청종케 하는 것이 대한교회를 설립한 본교회의 가르침 바 취지와 표준을 버림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경과 성경 요리문답과 대소택자는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요리문답책을 더욱 교회 문답으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초기 그 우리 한국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2신조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이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목사와 심지어 뭐요? 교회 모든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이것을 어때요?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그 명확한 취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런 교리적 그 토대를 아주 잘 놔줬어요. 잘 놔줬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삐딱한 자들이 있죠. 그때부터 이미 벌써 자유주의 영향에 물을 먹은 애들이 교회 안에서 헛소리하고 총회 와서 헛소리하고 노예 와서 헛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그 신학을 이제 곳곳에서 이제 공공연히 막 주장하는 그러한 짓들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분열의 책임을 보수적인 사람이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한테 막 돌리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보고 듣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는 이 기독교 이 안에서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책임을 자기들이 그 정말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때요? 책임 전가를 올바른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주장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바른 세력들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거.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 우리는 이 다른 주장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교회를 항상 보면은 흔들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사역, 이 대의,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참 헝크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하여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아주 뭐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12신조는 말 그대로 그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신조 자체가 뭐 완전하다. 또 12신조 자체가 포괄적 그 신앙 고백으로서 온전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문에도 그랬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경과 성경 요리문답 대소택자는 이것을 뭐야?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12신조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것도 결국은 다 가르쳐야 된다. 이거. 왜? 그래야 이 12신조에서 빠지고 다루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어때요?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게 초기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참 선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이 신조를 작성하고 그래서 322페이지 보자면 12신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축약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타당하죠. 그리고 12신조에 나타난 칼빈주의 신학은 평양신학교에서 효과적으로 배양되었고 1963년 이때는 아직 그러니까 63년이면은 1959년에 이제 합동과 통합 측이 분열됐으니까 지금 이 48 총회록은 여기는 이제 합동 측을 얘기하는 거고 68년에 통합교단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채택하였고 고신교회단은 72년에 제 22회 총회에서 신앙고백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통합측 교단도 68년도에 뭐예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때요? 채택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요 63년 합동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신도교회서를 우리의 신앙
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은 표준서로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우며, 그러니까 이제 48회 총회록 때 이와 같은 합동교단은 어때요? 장로교 신조로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그 장로교를 보면은 기장측을 빼놓고 합동, 통합, 뭐 그다음에 고신, 뭐 여러 많잖아요. 우리 뭐 저 백석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때요? 교단의 교리적 채택서로는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조에 어긋나도 어때요? 교단이 치를 하지 않는 거.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런 신조와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거를 가르치지 않거나 또 그것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어때요? 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러한 좋은 선교사들의 그 참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참 체계적이고 바른 관점에서 참 왔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것이 점점 가면서 어때요? 이게 그냥 사문화된 거예요. 이거 죽은 문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그 교단들이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서대로 좀 이 교회를 잘 바로 세웠다라면은 굉장히 그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통합 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통합 측이야 뭐 이미 벌써 뭐 교단 분열 이랬을 당시 벌써 이미 생각이 방향이 벌써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 뭐 말해봐야 뭐 쓸데없는 소리고 잔소리고 고신도 역시 뭐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나는 고신교단에 대해서 솔직히 평가를 해본다면은 겉으로는 뭐 굉장히 뭐 나는 솔직히 좀 율법주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주일 성수를 엄격히 한다 뭐 한다 그것도 다 옛날 얘기고 지금에 와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속은 별로 뭐 하나도 뭐 본받을 게 없잖아요. 속은. 그래서 나는 이런 뭐 우리 한국 교회 보수 교단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보수 정통을 외치는데 실제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전혀 안 그랬다는 거. 한마디로 위선이죠, 위선이란 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그냥 막 가고 되는 대로 이와 같이 오늘날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면 벌써 이미 이 당시부터 이런 것들을 뭐 총회나 교단 쪽으로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은 실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무 내용이 없은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고 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평양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보였지만은 매코믹 출신들이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 과정,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교장, 아주 심지어는 그래서 한국의 매코믹 신학교다 막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매코믹 출신들의 전통적 보수적 그 선교사들이 주도한 해서 세웠고 굉장히 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 신학의 모체예요. 모체. 합동이고 통합이고 뭐 고신이고 뭐고 간에 결국은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장로교에 간판 난 사람들은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다 뿌리를 둬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장로교 신학교들이 다 연도를 어디다 그 시초를 어디다 둡니까?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다 거기다 둬요. 전부 다. 어제 세웠어도 시작은 1900년이야. 거기다 딱 학교 뭐 연역에다 그렇게 집어넣어. 왜? 뿌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한신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기장청은 아니죠. 걔네들은 자기들의 그 학교 연도를 가지고 다니.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는 이 평양 장로교 신학을 모체로 사실은 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 한국 장로교의 힘이 뭐냐, 여기 보니까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과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받은 훈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한국 장로교의 힘은 특히 이제 일반 신자들이 굉장히 어때요? 성경 지식과 성경학교에 대한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양성하는 그런 기반이요. 그래서 마포 삼열, 이기람 이런 선교사가 장로교 공예 허락을 얻어 1901년 1월에 학생 두 사람이 성경 공부만을 운영함으로 이제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의 물론 이제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은 항상 동일하죠. 어느 지역에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선교 본부를 이제 그 지역 선교 본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현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현지인들 가운데 좀 목회 사역자로서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어때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제 어때요? 자기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선교 전략인데 역시 이제 우리 한국의 온 선교사들도 그 전통적 그 노선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장로교 신학교. 그러면 왜 평양에 대해 세워졌냐? 왜 평양에 대해 세워졌겠어요? 기독교의 세력은 전부 다 이북에 있었다고. 평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양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의 그 중심 세력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남에 또 그다음에 뭐랄까 서울 이런 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서울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겠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평양. 이 평양이야말로 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독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으면은 아마 북쪽은 거의 그 개신교가 다 아마 접수했을 거예요. 거의 다 아마 그러면 이제 남쪽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기독교의 세력이 좀 약하긴 하겠지. 그 북쪽이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이 평양은 그 당시 이제 한국 교회의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 아주 뭐 이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성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곳곳에 아주 뭐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그러한 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마포 삼열 이분이 매코믹 출신이죠. 이 마포 삼열의 이 서간집이 보니까 한 권 나왔던데, 근데 한 권이 너무 비싸. 한 5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 10권으로 지금 기획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1권 나오고 아직도 뭐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서간집은 참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번 좀 구입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포 삼열이 초기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그 당시의 그 신학, 뭐 신앙, 교회 상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아주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선교 편지에 이제 우리는 목회 후보생으로 2명을 저희 아래 두게 해달라고 협의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을 몇 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학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안수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 이제 뿌리를 내리겠다 이제 이런 영향을 이제 신학 정식으로 목사들을 세워서 신자들을
목양하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교 편지 이렇게 내놓고 신학 교육은 12월 중순경에 시작해 한 달 동안 교육을 실시했던 동계 신학 수업의 형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장로교 평양 신학교는 계절학기예요. 계절학기. 몇 년 동안은 사실 계절학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는 이제 학기제 정식으로 이제 학기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교 다음에 이제 6명, 그다음에 1904년에 19명, 1905년에는 반이 3학급이 되고 학생 수도예요. 40명이 많아지고 1906년에는 4개 장로교 선교부에서 모든 교수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미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그다음 캐나다 장로교회 이런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때요? 그 장로교 선교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 교수들이 이제 각 그 장로교 거기서 부서에서 파견이 돼서 1907년에 평양신학교는 공식적으로 뭐예요? 장로교 신학교로 총회 노회죠. 그 당시는 아직 인준되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해 6월 20일에 7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된 거예요. 7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1880년대란 말이에요. 1880년대. 그런데 1907년에 최초로 우리 한국인 목회자가 양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25년 정도, 한 20년에서 25년 만에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7명이 배출되어서 그해 9월 조직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가 나온 것은 한 100 몇 년의 역사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100명이래. 그날 신학반이라 불리던 것이 장로교 신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의 성경학교, 계절학교의 수준이었다가 1907년에 이제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7명이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노회에서 정식으로 어때요? 장로교 신학교를 인준하고 그 출발점이 이제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이제 맥코믹 여사가 11,000원의 기부를 받아 언덕 약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언덕 약 5,000평 대지의 건축,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장로교 신학교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되면은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아마 이 장로교 신학교가 누구의 소유냐 갖고 아마 굉장히 이게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서로 다 뿌리가 여기에 둬 있잖아요. 그럼 통일이 되면은 이 평양 장로교의 이 지역, 지금 요 하수구리 100번지 이 지역에 있는 5,000평,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 그 장로교의 재산이에요. 통일이 되면은 어때요? 이걸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역사 기록이 있고 그리고 문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합동 측에 있는지 통합 측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총회 기간에 그 땅 문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다고, 어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통일되면 아마 합동측이나 통합측이 이것 때문에 아마 박터지게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 서로 자기네 거가 되면 정통성이 조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왜? 평양 장로교 신학교 한국교회 모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측이나 통합측 중에 누구든지 자기네 거로 삼아야 한국교회 이제 완전히 뭐 그냥 정식으로 이제 완전히 한국교회 아주 뭐 주류, 장로교 주류로 이제 자타가 다 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언제 통일돼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나중에 통일되면은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할 만한 요소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학교를 보니까 326페이지 그 사진 봐요. 잘 세웠죠? 굉장히 아주 뭐 서양식 건축 형태로 교실 5개, 위층에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단. 대단하죠, 뭐. 1922년 맥코믹 여사가 다시 35,000달러에 7만 원. 엄청난 돈이죠. 100 몇 년 전에 그 35,000달러면은 뭐 엄청난, 오늘날 관점으로 하면 한 700억도 될 수 있겠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환산한다면 700억도 될 수 있겠어. 700억 정도도. 엄청난 기부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921년에 또 경창리에 또 기존 교사를 홀고 새 건물로 다시 짓고 1922년 5월에 이제 기공식을 하고 1907년에 다시 76명의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1907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교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1915년 학생 수가 230명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신학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1915년이면 아직 우리 한국교회 그 적어도 장로교회 그 교세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학생 수가 23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즉 전체 그 교인 그 한 나라의 그 전체 그 교인 수의 23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죠. 더군다나 순교지에서. 우리 한국교회 특색은 이렇게 초기부터 이 신학교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신학생들이 굉장히 그 소명자들이 많았고 그만큼 참 굉장히 열심히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교 신학교의 앞날이 참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어렵죠. 1938년에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하고 어떻게 학교도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일제가 신사참배만 하면은 뭐 신학교든 교단이든 교회든 다 활동을 보장했어요. 신사참배만 해라. 그러면 뭐 기독교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숭실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는 명확하게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문을 아예 그냥 닫는 쪽으로 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가운데 그런 그 역사겠죠. 문을 닫기까지 67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600 굉장히 그래도 많은 숫자를 배출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평양신학교가 신학을 가르친 유일한 고등 기관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가장 그 비중이 많은 그 장로교단 또 장로교인 장로교회 중심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어 목사는 평양신학교 신학을 다음과 같이 약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그다음에 칼빈주의, 그다음에 웨스터 신앙 표준 문서, 그리고 뭡니까? 구 프린스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있는 복음 이해에 대한 바울의 초자연적인 해석을 선교사들이 가르쳤고 한국교회는 서슴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참 축복인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러한 그 참 전통 청교도적인 보수적 또 근본주의적 성향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그 당시 한국 선교의 거의 주류거든. 뭐 감리거든. 그 나머지는 극히 소수라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류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교회는 뭐 극히 뭐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예. 자, 잠깐 쉬고. 예.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장로교, 그러니까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선교사들이 그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 신학을 그대로 이 평양 장로교 신학은 가지고 역시 우리 한국 초기 그 초대 그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아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0페이지에 보면은 그 장로교 신학 교육자 양성 이념을 세우는데 소극적 네 가지 적극적 원칙에 가지고 7가지 이제 설립 이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특정인을 교육자로 양성할 저희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인 오랫동안 그 생각을 알리지 말 것. 또 외국 재정을 가지고 그를 강도사나 전도사로 채용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교사협의 초창기에 있어서 많은 그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보내지 말 것. 이제 적극적 원칙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사실을 철저히 통달하게 할 것. 그렇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교육하지 말아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한국인 교육자를 양성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더구나 기독교 기본 진리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들이 장차 이제 교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파송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참 철저하지 못한 그런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높은 경제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게 할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신학 이론 교육만 중요하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반드시 기독교적 영적 체험, 즉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그러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돼야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이런 신학과 올바른 영적 체험. 그다음에 이제 젊은 목사 지원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거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의 길에 많은 이제 고난이 있는데 그걸 잘 이기지 못하면 참 어리석죠. 잘못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기독교의 교양과 현대 문명의 향상됨에 따라 한국인 목회자의 교육 정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목회자가 일반 지성인들보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만약에 목회자의 지적 소양이나 교양이 떨어진다면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교육 수준보다 약간 높이만큼 너무 지나쳐서 일반의 경계심 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서는 뭡니까? 균형을 갖추라 이거죠. 너무 목회자가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다 초등학교 나왔는데 대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라면은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높은 교육을 받음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역효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그 당시 한국 교회 상황을 잘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잘.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만 정말 그 교육을 받을 뿐 나머지는 교육을 받지 못하죠. 기껏 잘 받아봐야 뭐 서당에 가서 한문 겨우 공부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쨌든 당시에 그 보편적으로 한국이 이제 교육이 자꾸 향상이 되고 서양인 문명과 이제 자꾸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향상이 되니까 적어도 목회자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낙주는 또 여기서 또 헛소리를 짓거려 또. 하여튼 백낙준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밑에 175페이지에 그 각주에 달려 있어요. 요컨대 교회 목사의 지적 훈련이 인색했고 이 목사들도 선교사 주변 주택 주변에 늘 살게 늘 접촉함으로 그 간섭 아래 두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풉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만일 근본주의 신학과 엄격한 섹트적 윤리관을 배경으로 미국 선교에서 인문계 지식이나 일반 세상 학문의 기초적 소개를 쉬쉬하며 조심했고 따라서 교육자 지적 후진성이란 비극적 요소를 한국에 뿌리고 말았다. 여기 저 위에 이제 백낙중도 그렇지만 감리교 송길섭도 신학적 지적 훈련이 이렇게 인색했고 그 대신 영적 훈련에만 치중한 파행적 신학 교육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로는 선교사들이 뭐 지적 훈련을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자유주의 성향이고 이 사람들은 보수적 신앙에 대해서 아주 어때요? 아주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는 속내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그 당시 우리 한국 교육자 양성하는데 마치 저들을 세뇌시켰다. 저들에게 더 높은 신학 훈련, 더 높은 지적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려먹기 좋은 정도만 훈련시켰다는 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낙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썩어 빠진 생각이라고. 아주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육자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평양 진학 그 신학교 지원자의 학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중학교 수준도 못 돼요. 중학교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그 대학 수준의 그 지적 훈련을 시킬 수가 있냔 말이야.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기준으로 그 시대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주범들이에요. 잡범들이에요. 이것들이 아주. 한국 교회 그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라는 건 결코 식민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맞게 한 거예요. 맞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맞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무슨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이 없었잖아요. 대학이 하나도 겨우 전문학교 수준 정도. 그리고 그 누가 세웠어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백낙준이라는 사람 자신도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에 아니 전문학교 겨우 몇 개 있는 그것도 신학 선교사들이 세웠는데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 그 어디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 당시 우리 한국에 그 당시 무슨 대학교가 있고 전문학교도 있고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 그런 서양 교육 기반이라고 하는 게 선교사들에서 겨우 들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무슨 놈의 무슨 지적 훈련이니 뭐니 이딴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수박 겉핥기식 아주 그리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야 돼요. 거기 봐요. 밑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자 우리는 이윤을서가 신학교육의 이념을 작성할 때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더 깊이 따져봐야 된다. 왜요? 자, 1896년 이때 한국교회가 영학이죠. 그렇죠. 1895년 단 하나의 조직교회가 있었고 13개의 교회가 개척 중 세력의 숫자 141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숫자 자체도 미미한 상황이라 미미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가까스로 신학 교육을 기관을 세우고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얼마나 이런 상황도 인식을 못하는 이런 이 닭대가리들이 지들의 그 교회사에다가
아주 헛소리나 짓거려대고 있으니 이게 말이는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리고 여기 이제 332페이지. 만일 선교사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신학 교육을 목표로 가졌다 할지라도 당시 학생들이 뭐요? 낮은 교육 수준, 교육 정도를 고려할 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냐 의문도 든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평가란 말이에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책들의 어떤 책들에 보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한테 어떻게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그래도 그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나중에 커리큘럼에 보면은 헬라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그다음에 어떤 일반 교양 뭐 물리 그다음에 수학 이런 것도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그 현 사자 수준에 맞게 교육자들을 양성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준을 높였다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박형룡 박사 같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유학 보냈잖아요, 다.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은 아주 인류급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프린스턴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과정을 일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밟았잖아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미국에 유학시켜가지고 공부 다 시키고 한경직 같은 사람은 박형룡 박사는 못 따라가요. 그 당시 내가 언젠가 책에 보니까 그 피선교지에서 온 학생들은 좀 부족해도 그냥 이렇게 박사학위 통과시켜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한경직도 그런 코스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박형룡은 안 그래요. 박형룡은 메이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이제까지 자기가 본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랬어.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형룡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절대 선교사들이 똑똑한 신학 학생들을 그런 게 아니란 말.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교회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백낙준이나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사를 왜곡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또 더 헛소리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는 참 조심해서 봐야 돼요. 한국 교회사는 진짜 조심해서 잘 보지 못하면은 이 잘못된 그 역사적 그 해석을 하는 놈들이 헛소리를 많이 짓거려 놔가지고 잘 분별한다고. 잘.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참으로 굉장한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한국 교회 장래를 위해서 참 신학교를 세워주고 일반 교육기관도 세워주고 해서 참 교회가 이후에 참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어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즉 선교사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신학 교육을 한 뒤부터 우리나라 신학교는 망쳐버렸어요. 더 정확한 평가를 하자면은 선교사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한국 사람에게 완전히 다 위임해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신학교육이 망쳐버렸다고. 그게 더 정확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한국 교회의 초기 그런 그 역사에 대한 이런 식의 그 평가를 아주 좀 잘못됐다는 거 이런 거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선교사들은 절대로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왜? 선교사들 자신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는 뭡니까? 일제시대였고 또 교육이 어때요? 교육이 아직은 이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대 교육이.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 지적 환경이 높지 않았다고.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겨우 이제 배우는 게
유교, 서당에 가서 사서삼경 그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반지성주의를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반지성주의를 추구한 건 오히려 한국 목회자들, 신학 교육 관계자들이 오히려 반지성주의를 추구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문제, 그들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그 교육을 신학생들한테 바르게 제공하지 못했다고, 더 엉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참 잘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335페이지 보면은 이제 신학진암. 이 신학진암은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이 신학진암은 이제 그 총신대학교에서 계속 발행해요. 나한테도 꽤 몇 권이 있어요. 나도 한동안 그거 계속 보다가 몇 년 전부터 내가 안 봤는데, 이 신학진암은 평양신학교의 작정이 신학진암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통합직과 합동직이 분리할 때 신학진암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합동직이 가져가요. 합동직 가져간다고. 그래서 신학진암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신학진암은 참 읽어볼 만한 좋은 우리 목회자의 그 신학 아주 그 개간지 1년에 한 4번 나오죠. 4번 나온다고.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진암을 통해서 뭐요? 그 당시 서구교회의 그 신학,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좀 더 그 신학교 그 선교사들의 신학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은 논문이나 이런 글들을 거기에다 게재해서 당시 그 우리 한국 교회 그 아주 그 미천한 그 신학 토양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제공했다. 1918년에 창회됐죠. 이 신학진암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뭐야? 신학 공부와 설교에 관한 내용을 처음에 이제 많이 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신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가, 신학교가 어떠한 신학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337페이지 보니까 이 구독자가 수가 뭐예요? 발간되자마자 2,500명이 넘었다. 2,000.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뭐예요? 읽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신학 책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가 있겠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신학진암을 통해서 글을 써주지 않았더라면 더 뭐 형편없겠죠. 그래서 1920년대에는 지대로 50전에서 80전 인상했고, 독자는 1250명의 총회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그 지도자들은 이 신학진암을 다 봤다는 뜻이에요. 다 봤다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그 신학진암의 내용이 뭐예요? 칼빈주의죠. 보수적이라는 편집인 발행인의 기고자들의 신학 배경을. 나중에 박현용 박사님도 그 유학하고 갔다 와서 신학진암에 기고했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신학교 재정이 되면은 신학진암을 그 초기부터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나온 거를 이렇게 발행본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학교에다 놔야 돼요. 그래야 그 동안 이제 그 안에 중요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엄청나게 좋은 글들이 많다고, 사실 신학진암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묶어서 이제 이렇게 내놓은 그런 책들을 좀 배치해서 거기 아주 좋은 글들을 읽으면 참 신학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 배경이 굉장히 건전하고 아주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책이 없는 상황에서 수준 높은 신학적 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책이 신학진암이에요. 이 잡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진리, 또 칼빈주의, 정통 구프린턴 신학을 이렇게 좀 그대로 전수받고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참 펴낸 이 선교사들의 노력, 희생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이것들을 폄하하는 이 자유주의자들, 지금의 이 아주 보수적 신앙을 비난하는 이 한국교회 역사 일부 그 역사주의자들은 역사가들은 아주 참 교회의 암적 존재들, 그런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의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신학생들이 보고 헛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이 아주 잘 썼어요. 이 책이,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 분별해 줬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서. 자, 이제 한국 장로교 신학자들,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형룡 박사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의 신학자. 그게 여기 이제 나오면 이제 뭐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신학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신학자라고는 하기는 좀 너무 뭐 뒤떨어지지. 그러나 이제 350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196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 지금의 이제 총신이요. 이상근, 그다음에 박윤선, 박형룡, 명신홍, 한철아, 안용준. 이 안용준 이분도 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구약신학에 특히. 한철아 박사, 명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병세,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참 이렇게 이룬 아주 유명한, 이 중에서 이제 이상근 박사, 박윤선 박사, 박형룡 박사는 주석을, 박형룡 박사는 주석을 안 썼죠. 박윤선 박사는, 이상근 박사님은 주석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 교육을 이제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서 한국 그 당시 이제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총회 신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은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서 한국 신학 교육을 체계화, 뿌리를 내리게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주 참 오늘날 그 신학 교수들에 비하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정확하고 건전한 분들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래도 굉장히 어때요? 보수적,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신학 교육을 선교사들의 그 뒤를 잘 이어서 이제 신학 교육의 그 토대를 지속해서 이제 닦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 보면은, 이제 길선주 목사님은 처음엔 장로님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돼 있는데, 한국 그 부흥, 한국 평양 부흥에 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아주 훌륭하고 참 위대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좀 이런 분들은 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나기보다는 경건주의적인 열심이 뛰어난 분이죠. 경건주의적인 열심이 뛰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운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더 교회가 어때요? 좀 더 체험 중심적인 교회를 이렇게 체험주의적인,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학의 전문성보다는, 신학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 한국교회의 특성이 그 당시에 보면 이 체험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가 뭐 사실 오랜 동안 뭐 유교, 불교, 뭐 이런 무교 이런데 그냥 수천 년 동안 아주 그 정신과 마음이 막 그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그 성향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성경, 하나님, 이런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체험주의적이지 않으면은 어때?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실 물론 이제 평양 부흥, 이제 1907년에 평양 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다른 모든 그동안 이 오랜 동안 우리 한국 민족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이방신, 우상의 종교들, 그러한 미신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몰아내는데 많은 참
요인이 사실 됐던 거예요. 길선주 목사 같은 분은 이제 부흥사로서 이제 유명한 건 저기 뭐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요한일서로 500도가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고 외우려고 힘썼으며 성경 연구와 집필에 하루 평균 3시간, 하루 빠짐없이 2시간의 독서를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냥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경건과 그다음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그 지식을 쌓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이런 노력을 사실 배워야 돼. 지금도 우리가 이런 그 경건과 거룩의 노력을 배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는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 그 초기 이런 역사를 잘 우리가 배울 때 특별히 한국 교회 초기 인물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이제 시간에 이제 박형룡 박사를 좀 다루겠습니다. 잠시고. 박형룡 박사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 보수주의 정통 신학자. 박형룡 박사님은 참 그 선교 그 초기에 1897년에 태어났잖아요. 19세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1978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한국 보수 신학의 아주 거두죠, 거두. 정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얼마나 참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930년대 이제 자유주의 신학 침투 요인을 이제 가나베 교수가 잠깐 여기서 분류했어요. 요거 이제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초기의 지도 상황을, 신학적 지도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은 카나다 연합 장로교 선교부를 중심으로 서고도, 프레지, 특히 이제 서고도 같은 사람이 꽤 좀 선교사 중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미북 장로교 신학 자경에서 오는 점차 자유주의 신학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옵니까? 구프린턴에서 분리한 이후에 이제 메이천 서거 이후에 이제 막 들어오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일제 시대 그 일본을 통한 바르트 브루너.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에는 어떤 성향의 선교사들이 많이 갔냐면 발트주의자들이 많이 갔어요. 일본엔 특히 발트주의자들이 많이 가서 일본은 벌써 그 1900 벌써 뭐 일제 시대 때 벌써 이미 서구 자유주의의 그 중요한 책들이 이미 다 번역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 이런 김재준이 그 옛날에 그 평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막 정말 뜨겁게 막 회심을 하고 그랬는데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책을 구해서 읽었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김재중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그 뭐 어떤 자료 이런 걸 막 읽고 싶은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당시 일본엔 이미 벌써 일본어로 자유주의 신학책들이 굉장히 막 번역되거든. 그러니까 그 책들을 자기가 많이 읽었다는 걸 내가 그때 평전에서 예전에 읽었어요. 만약에 그때 김재준 박사 이 사람이 진짜 이 청교도나 이런 개혁주의, 정통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한국의 이런 뭐 기장측이나 자유주의 이런 게 아마 생겨나지 않았겠지. 그렇지만은 그 한참 막 그 자기가 정말 뭐 믿음을 갖고 어떤 막 기독교적인 지적인 그 욕구가 막 있을 때 그때 접붙은 책들이 뭐예요? 이러한 책들인 거예요. 이러한 책들. 그러니까 어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본을 통해 바르트 브룬너의 그 영향이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때요? 젊은 지식인, 우리 신학을이나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지식인들이 어때요? 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예요. 가장 빠른 통로였다고.
네 번째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지 분할 정책.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이 어때요? 자유주의 신학의 성역화가 되어버린 점. 아주 지금 가나베 교수가 정확하게 지금 딱 분류해놨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교지 분할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하면 안 돼. 왜냐? 자유주의 이 서구도 같은 사람, 프레저 같은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선교 영역에서 뭘 가르치겠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뭐 거기에 다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346페이지에 보면은 1936년 거기 보면 이제 교수진 라부열, 박형령, 권세열, 남궁혁, 남궁혁 박사도 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당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지금 박형령 박사나 남궁혁 박사 같은 분도 정식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 신학교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해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1930년대 한국 장로교 보수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벌써요. 우리 한국교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어때요? 미국의 영향 또 일본으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뭐예요? 벌써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야. 내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빨리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압축적이에요. 압축적. 엄청나게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때부터 이미 벌써 신학진함에도 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이들이 조금 막 기고를 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분란도 막 일어나고 그랬죠. 이제 메이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메이첸, 로버트슨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귀국하면서 이제 한국 그 장로교회는 아주 제대로 공부한 그 보수적 또 뭐 근본주의적 성향이라고 뭐 또 많이 한다면은 그런 한국 신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이제 31년부터 이제 평양신학교가 폐기되는 39년까지 이제 그 박형룡 박사 같은 분은 여기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더 막 그냥 그 강압 전책이 나올 때 이제 만주 동북신학교 교수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이제 고려신학교로 이제 가고 또 남산 박형룡 그 박사님 일대기에 보면 요기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이제 그건 보면 되고. 하여튼 박형룡 박사는 1920년대, 30년대 그 전후로 사실은 이제 신학을 메이첸에게부터 직접 사서 받고 하는 와중이야 이제 그 프린스턴이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가기 이전에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영향을 어때요? 받지 않았다고요. 정말 참 천만 다행이죠. 만약 그 이후에 갔다면은 뻔하지 뭐 이제 자유주의 성향의 그 신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 한경직 같은 분은 그 양반은 이제 그 구 프린스턴의 그 보다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가 더 자기는 성향이 맞는 것 같아서 거기 이제 그대로 남아서 좀 공부했고 한경직이 박형룡 박사보다는 더 뒤에 이제 남아서 공부했죠. 거의 비슷한 시기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프린스턴 박형룡 박사는 하여튼 구 프린스턴의 그 신학적 기풍을 잘 제대로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박형룡 박사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절대 이 박형룡 박사의 이 학문적 영향력은 무시를 못해요. 물론 이제 박형룡 박사를 아주 근본주의적인 뭐 아주 골수 뭐 보수라고 욕은 해도 그래도 이분의 그 어떤 신학적 성향은 무시를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뭐 우리가 이제 후대 이제 장로교회가 갈라지겠지만 고신, 합신이니 뭐니 다 해도 결국은 박형룡 박사에게 배운 제자들이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다 그냥 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이제 대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박형록 박사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 자신이 변증 신학자로 신학의 조직 신학자가 된 분. 그다음에 이제 영미 칼빈 개혁주의 청교도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학으로 공부한 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박형룡 박사는 가장 아마도 영향력이 큰 신학자로 이제 두고두고 이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78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총신이 이제 이런 박형룡 박사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총신이 이제 신학적으로 사실은 좀 흐트러져요. 서서히 흐트러진다. 서서히.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그 어떤 이런 기준을 잡아주던 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때요? 서서히 이제 좀 풀리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총신이 이런 그런 박형룡 박사의 영향을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은 글쎄, 지금은 내 생각에는 뭐 거의 그렇게 뭐 남아 있다라고는 나는 보기가 좀 힘들어요. 박형룡 박사는 비판도 많이 받았죠. 이 정경욱 교수 같은 사람은 직업적 칼빈주의, 또 뭐 미국 근본주의 대언자 막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고, 민경배 교수 같은 사람이 또 평가하는 걸 봐요. 하여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박형룡 박사는 저 유명한 미국 설교와 포스틱을 2단으로 정리하던 프린턴 신학교에서 보수 진영의 영수인 메이첼의 박사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던 전형적인 근본주의자이다. 그는 한국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신학의 창작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정신앙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성서, 무호설, 축자모설 든든히 서서 성서에 대한, 이 사람들 꼭 성서라고 해요. 이 성서라는 말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성경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비판적 해석을 단죄하고 1935년 이후로 김재중 목사의 글을 평양신학교의 신학점이 더 이상 싣지 못함으로써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자, 보세요. 이 민경배 같은 사람이 이 박형룡 박사를 평가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부정적이에요. 보수 근본주의, 또 뭐요? 김재준 목사를 신학전함에 더 이상 글을 시작이 못하게 하는 회방꾼, 막 그런 식으로. 김재준 목사는 벌써 이미 신학 자체가 어때요? 이미 신학 자체가 이미 자유주의에 많이 흡수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학진함에다 글을 쓰는 걸 절대 그걸 놔둘 수 없는 거지.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이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겠어요? 한경직도 마찬가지야. 한경직도 벌써 성향 자체가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영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빙동 주석 사건 그때 이제 총에서 치리받고 이제 한번 한경직도 그때 총에서 경고를 먹었죠. 벌써 이미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싹이 보인 거예요, 싹이.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냥 총에서 아주 좀 강하게 좀 해가지고 그냥 확 목사직 박탈시키고 교수직 박탈시켜서 아주 좀 확 죽여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한 거예요. 안타깝지 아주. 자, 민경배 교수는 메이첸파를 따르는 일을 근본주의라고 표현했어요. 박형룡을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비난한 거지, 비난. 그러면서 이 부분의 줄을 이렇게 달았다. 당시 메이첸파로서 한국의 박형룡, 박윤선 두 목사의 선교사로는 하밀돈, 한부선, 허대전 몇 사람에 불과했다. 메이첸 지도에 있던 김인서도 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메이첸파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메이첸파라는 말 봐요. 메이첸파. 그러니까 이미 이때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교회사 공부하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한참 시끄럽거든. 시끄럽고 미국 내에서도 이 메이첸을 아주 막 매도하는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그 영향을 이제 한국에서도 그 영향이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뭐예요? 메이첸 지지와 메이첸 반대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나 대체로
그 당시 대다수의 그 장로교 선교사들은 메이천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다 지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민경배 같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 박형룡에 대해서 반지성주의, 고립주의, 폐쇄주의 이렇게 하고, 이제 송길석 같은 사람도 역시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쏟아내는 글에서는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에 이렇게 박형룡 박사나 이런 메이첸의 신앙이나 신학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종성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 이제 통합적 사람이죠. 메이첸의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받아 극단적 배타적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알렉산더 하치, 워필드, 메이첸의 고도의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칼빈주의 정통주의를 반복하는 테이프 레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어때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들의 글을 보고 이들의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박형룡 같은 사람은 아주 우리 한국교회를 경직되게 한 사람이구나. 교리적으로 아주 보수적이고 완고하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막 이렇게 나쁘게 보겠죠. 나쁘게. 당연히 좋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통합 측의 역할이 커요. 우선 통합 측은 이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경계심을 많이 갖는다. 왜? 이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이 1959년에 WC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여튼 장로교의 정통성을 지키는 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 측은 이 박형룡 박사 같은 사람을 좋게 보질 않아요. 좋게 보지 않는다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반대파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런 성향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합 측이라든가 이런 교회, 이런 신학교, 이런 목회자들은 이제 교리적 경지성을,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걸 아주 좀 멀리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합 측의 그 신학적 성향은 이런 박형룡 박사의 이런 교리적인 신앙의 중심적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멀리해요. 멀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성향이 이 도시, 그다음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리 중심적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나? 당연하지. 하나님의 진리로 뭔가 좀 더 엄격하고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좀 아주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 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뭔가 타협할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 근데 시골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골 지역의 교회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항상 도시 교회들이 항상 더 어때요? 이 보수적 신앙을 아주 좀 이렇게 좀 꺼려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측 같은 교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니까 어때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뭐 좀 대학 교육을 좀 받고 좀 중산층 뭔가 좀 문화를 이렇게 좀 즐기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교리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굉장히 뭔가 좀 거북해하고 어때요? 굉장히 좀 뭔가 아주 자신들이 좀 마음껏 살아가는데 장애를 주는 뭔가 그런 게 있다 이런 관념을 그들이 많이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향이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변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박형룡 박사는 이제 교의신학 전 7권 2908페이지에 달하는 큰 분량이 전 7권. 그 신학적 입장은 교의신학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필자는
필자의 본인은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있고 감히 무엇을 창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80년 전에 이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대로의 바른 신학을 새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자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박형룡 박사의 교회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어때요? 신학의 모든 그 핵심을 담은 아주 결정체.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박경룡 박사의 교회신학은 사실 필수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정말 정통 장로교 목회자나 신학생이라면은 마땅히 따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신학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1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우리 박형룡 박사의 잠깐 인용글이 있습니다. 지난 초기 50년 동안을 한국 장로교회가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스며들고 있는 자유주의 침투를 더 이상 면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교파에서 공공연히 유행되고 있는 자유주의 운동과 호응하여 장로교회 안에서도 정통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이 슬며시 나타나게 됐다. 그들은 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와서 우리 교회 정통신학에 불평을 품는 그런 자들이다. 자, 이런 그 내용을 지금 1964년에 지금 신학진암 제31권 1호에 벌써 썼어요. 1960년대 중반.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때 박경룡 박사 같은 분이 보기에는 한국교회 저는 자유주의자들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저들이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감지한 거예요. 1976년 가오조 신학진암에는 뭐야? 한국 장로교 신학적 전통이란 그래서 한국 장로교 신학 전통을 뭐야?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벌써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벌써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벌써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혁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긴 데 비해서 실제 교회는 개혁주의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합동측마저도 개혁주의적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원류를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어때요? 상당히 없었다는 거 없었어요. 이 칼빈 주석도 1970년대 후반에야 겨우 나왔잖아요. 칼빈 주석조차도. 사실 칼빈 주석은 1930년대나 40년도에는 이미 나왔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향에서. 이미 그때쯤 나왔어야 되는데 1970년대 후반에 겨우 칼빈 주석이 왕관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어때요? 이게 사실 허약하다고. 이게 참 아쉬운 거.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강요도 번역된 지가 그렇게 뭐 꽤 오래되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 성향에서 이런 그 어떤 역사적 이 개혁주의 전통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렸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교회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60년대를 거쳐 70년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폭발적으로. 근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약한 내구성이 없는 거예요. 등치만 커지지 속은 허약한 거예요. 뼈대가 없고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80년대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벌써 이미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겉만 이렇게 막 과대하게 포장되지 속은 어때요? 속은 뭐
계속 썩어 들어갔다고. 에큐메니칼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죠. 예? 또 교회는 교회 자체대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에 막 쪄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주의니 무슨 뭐 이런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포장일 뿐이지 내용이 이게 형편없었다고. 내용이 참 그게 아주 돌이켜 보면은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알다면은 현재와 또 앞으로의 그 교회의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가 참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52페이지 쪽 아래쪽 보면은 박형룡 박사의 근본주의의 세 가지 일관된 전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근본주의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신앙을 그대로 보수하려는 정통주의라는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전에 말했죠. 근본주의는 절대 어때요? 어떤 새로운 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신앙도 아니 뭐요? 정통주의예요. 정통주의. 예수님도 근본주의자예요. 사도들도 근본주의자라고. 어스틴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칼빈도 마찬가지고. 절대 근본주의가 어때요? 뭐 20세기에 나타난 어떤 새로운 신학 사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그는 잘못 생각.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는 용어를 써가면서 근본주의자를 비판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도 비난하는 거나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비난하는 건 다를 바가 없다고. 둘째는 근본주의는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사도들과 역시 개혁자들과 같은 초자연주의 기독교를 보수하려는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주의가 기독교 자체다. 요 세 가지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을 마치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거나 숨겨야 될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장로교 신학 전통의 이런 근본주의 성향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지. 그리고 지금은 이런 성향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요즘 이런 성향을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강의를 누가 어느 교수가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근본주의란 말 자체를 금기시하는 근본주의. 지금 근본주의란 말 자체를 금기시. 그 말 자체는 아주 나쁜 말이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아예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자, 354페이지로 보면은 봐요. 박형룡 박사는 1930년대 초반기부터 보수주의 대변자로 자유주의를 공략했다. 거기 메이첸 박사가 내가 만나본 동양 학생 중 가장 탁월한 학생 중에 하나라고 칭했던 박형룡 박사는 프린스턴을 유학하던 28년까지 근본주의 현재 논쟁의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 박형룡 박사는 철저하게 메이첸을 추종했고 메이첸의 신학, 메이첸의 지도를 잘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를 한국이 나온 메이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1934년, 35년도에 이제 김영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유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어때요? 서서히 자기들의 그 본질을 막 드러내죠.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아주 암적 존재들이 서서히 나타나서 성경에 대한 파괴적 고등 비평, 역사적 신조에 대한 반발, 비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 봤을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이런 교회 상황,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벌써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아주 그냥 왜곡시키는 그런 자들이 서서히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355페이지로 나갑니다. 355페이지로 나가면은 그 하반절 보면은 이제 장동민 교수가 이제 박형룡 신학 연구라고 하는 그 논문, 거기서 이제 써놓은 것 내용이 이제 마치 교단 분열의 원인이 박형룡 박사에게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박형영과 후기 극단주의 근본주의 사용을 또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조금 그래서 내가 외민이 구 프린스턴의 역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박사학위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그거 보면은 자유주의 학교들은 속소 인가를 받고 정식 따로 승격하는다. 단 하나는 보주의 아성 아직도 교사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전전긍하고 있다. 시대가 점차로 변하면서 한국의 지성적인 분위기도 변하고 역사 상대주의, 실존주의 등 학계에 주류고 있을 때 상식주의적 반치라는 등이 주로 공부하는 박학령이 그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점차로 그의 마음속에 아웃사이드의 정서가 강하게 모습된다. 자기 분리적 형, 문화적 폐, 반지성주의. 그 다음에 자기를 근본주의에 동일시하고 WCC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분 가혹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후기 박형령의 모습은 자기 참 초기 모습에 상당히 거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 일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민이 이런 형편없는 지프라이 같은 그 학위 논문을 통과시켰다는 건 나는 그래서 외민이 이게 메이첸의 그 사상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이런 걸 어떻게 박사학위로 이런 거는 박사학위커녕 이건 뭐 이 휴지 쪼가리라 삼아도 뭐 시원찮을 그런 형편없는 이런 식으로 박경영 박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아주 그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깐 쉬고.